그의 이름은 페테르 파울 루벤스죠. 루벤스는 1600년 23살의 나이로 로마로 유학을 떠났는데 이때 이미 고향인 안트베르펜의 화가 길드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더 나아가서 또 새로운 세계에서 배움을 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화가로 인정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루벤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발전된 어떤 그 경향을 배우고 싶었고 이탈리아로 가서 9년 가까이 머물면서 미켈란젤로나 카라바초나 티치아노 같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바로크 대가들의 그림들을 모사했습니다. 그리고 루벤스는 마치 물을 마시듯이 이 뛰어난 화가들의 작품 경향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른편이 티치아노가 그린 아담과 이브이고 그 아담과 이브를 왼편에 그림은 루벤스가 모사한 작품입니다. 티치아노의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는 이브를 아담이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말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루벤스의 아담과 이브는 아담이 이브를 말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뭔가 선악과에 흥미를 보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두 그림에서 남녀의 몸의 표현도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아담을 훨씬 더 근육질의 남자로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루벤스는 이탈리아에서 선배 화가들의 그림을 따라 그리되 자기의 방식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예술 세계를 천천히 구현해 나가게 됩니다. 카라바초가 그린 유명한 예수의 매장이라는 그림도 루벤스가 따라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일단 카라바초의 예수의 매장부터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는 어둠과 빛의 대비, 명암이죠. 이탈리아어로는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데 이 어둠과 빛의 대비를 극명하게 한 점이 일단 눈에 띄고 그림의 구도는 금방이라도 이 남자들이 죽은 예수의 몸을 떨어뜨릴 듯이 약간은 불안하고 급박합니다. 대각선 구도죠.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으로 대각선을 그으면 그 선에 따라 등장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여성은 지금 약간 실성한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을 하늘로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림은 예수가 죽어서 매장되는 장면이지만 조금 무섭게 느껴지지 그렇게 슬프게 느껴지진 않죠. 루벤스는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스타일로 재창조합니다. 루벤스가 그린 예수의 매장은 명암을 사용하긴 했지만 카라바초의 그림처럼 그 명암의 사용이 급박하지 않습니다. 루벤스는 여기서 드라마보다는 어떤 슬픔을 더 중점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카라바초가 그린 그림에 등장하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소리를 지르는 여성도 이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고 빛과 어둠의 대비도 훨씬 더 차분합니다. 등장인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매장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벤스는 알프스 이남, 이탈리아에서 발전한 바로크와 르네상스의 경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서 알프스 이북의 미술 수준을 일거에 끌어올립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도 루벤스가 자신의 스타일로 고쳐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뭔가 불길하고 산만하고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고 엄숙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절대 다수는 남자들이죠. 루벤스가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스타일로 창조한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기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악한 영혼보다 지금 그림의 왼편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수의 부름을 받은 선한 영혼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는 모두 남자들만 등장했는데 여기는 여자들이 훨씬 많죠. 루벤스의 최후의 심판은 어둡고 무섭고 비장한 그런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기쁨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늘 감탄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지금 예수의 발치에서 대천사 미카엘이 막 땅으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 대천사 미카엘이 땅으로 내려올 공간을 루벤스가 비워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금방이라도 미카엘이 예수의 발밑에서 아래로 쭉 미끄러져 내려올 것 같은, 그림 속의 등장인물이 움직일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9년에 걸친 유학을 마치고 고향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온 루벤스는 그때부터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유럽의 5개의 왕실이 그를 궁정화가로 초청하게 돼요. 루벤스는 너무나 바빠졌고 안트베르펜에서 100명의 도제를 고용한 그런 대규모 공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어떤 주제든지 루벤스는 막힘없이 그렸어요. 화면을 꽉 채운 이 활달하고 동적인 구성, 그리고 인간의 몸을 그리는 능란한 솜씨, 종교화이건 그리스 신화이건 초상화이건 어떤 종류의 그림이건 루벤스는 거침없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그가 늘 세계에 대해서 열린 시각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대륙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 위부터 유럽, 그리고 그 밑에 아프리카, 그리고 그 옆에 오른편에 아시아, 그리고 그 뒤에 아메리카 대륙을 형상화한 4명의 여성과 또 그 각 대륙에 있는 4개의 대표적인 강의 모습을 남자신으로 형상화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뭔가 하면 오른쪽 밑에 아시아를 상징하는 호랑이, 그리고 왼쪽 밑에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동물인 악어가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진도 없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 동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없었는데, 루벤스가 어떻게 이렇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사는 야생동물 맹수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항구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안트베르펜 자신의 고향에서 항구에 새로운 동물들이 들어왔어, 이런 소식이 들리면 루벤스는 그리 달려가서 이 동물들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이미 화가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이탈리아로 먼 유학을 떠났던 것처럼, 루벤스는 이렇게 어떤 세계에 대한 열려있는 시각,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호기심이 재능에 더해서 루벤스를 위대한 화가로 키운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제가 놀란 것은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여성의 모습을 흑인으로 그렸는데, 이 흑인의 어떤 골격 구조, 신체 구조도 정확하게 관찰해서 그렸다는 점입니다. 루벤스는 여러 궁정에서 초청을 받고 스스로 세계가 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침없이 전 유럽을 누비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군주들의 화가, 화가의 군주였다고 하죠.